네,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18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대단했어요. 재훈님 활약이 제일 대단했나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 자리가 제가 딱 그 기운을 넣고 간 자리이기 때문에. 건축법사 친하세요 혹시? 그런 건 아니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맞아요. 재훈님 댓글 먼저 보고 갈까요? 예. 그럼요. 하나 읽어주세요. 네. 영훈님 대신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정말 깨어나야 합니다. 윤짜장 같은 인사 말 믿고 맹목적으로 공격적인 젊은이들 제발 깨어나길. 누굴 탓하겠습니까? 모든 어른들이 무지함인 걸 젊은이들이 눈뜨고 밝게 보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선동하면서 윤석열을 무지성으로 지지하라는 그런 또 거대 그 주식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건 제 순서 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댓글에서 예고를 하시네요. 그렇죠. 실력이. 이렇게 또 실력이. 네. 저는 2개 준비했습니다. 하나 이순옥님께서 제 지난주에 쓰레기 매립장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윤석열 김건희 아파트에 지어라. 사드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보현님께서 박영훈님, 오이성님 잘생겼어요라고 남겨주셔서 사실 정말 소개를 드리고 싶었던 댓글은 이거였다. 좋습니다. 흔치 않은 댓글이길래 가져와봤습니다. 네, 이현진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이제는 우리도 10대와 20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5년 후면 그들이 유권자로 성장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항상 다음 세대들을 잘 지켜야 해요. 좋은 정책과 소신으로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공감 가는 댓글이어서 읽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바로 신속하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대선 관련해서 이슈를 좀 2가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단신처럼 한번 빠르게 2가지를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일단 먼저 환경 이슈 빠질 수 없죠. 예. 또 선거철이 이제 다가와서 아마 그 종이 공보물 같은 것들 받아보셨을 거고 받아보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현수막 이미 다 부착이 되어 있죠. 근데 2주 동안 이제 이 선거 홍보물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 2주 동안 이 선거 홍보물만을 만들기 위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그 플라스틱 일회용 컵 테이크아웃 잔 있잖아요. 네. 그거 5억 4천만 개랑 같대요. 야, 5억 4천. 엄청나네. 제로 웨이스트 뭐냐. 내가 제로 웨이스트를 매일 하더라도 공보물을 받아보는 순간 우리 동네에 현수막이 붙는 순간 상쇄되어 버린다. 상당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랐는데 이게 녹색연합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라는 NGO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 후보자들의 종이 공보물만 4억 부이고 현수막은 5만 2천 장 정도가 사용된대요. 이번 대선에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30년 된 소나무 큰 거가 200만 그루 이상이 1년 동안 흡수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맞먹을 정도의 양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폐현수막을 좀 재활용을 좀 하자 하는 운동 같은 것도 있었는데 사실 외친 거에 비해 실효성은 좀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 4개 중에 1개 정도만 이제 재활용이 됐대요. 지난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사용된 현수막의 4개 중에 1개만 재활용이 된 거고 나머지는 그냥 뭐 태워지거나 그러니까 폐기가 된 건데 현수막 자체가 플라스틱이에요. 폴리에스테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강득구 의원님이 그 선거 홍보물의 재생용지 사용을 대표 발의하는 노력을 하기도 했고 또 시대전환이라는 당이 있죠.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도 온라인 공보물로 전환을 하자라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한 바도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도 좀 종이 좀 그만 쓰고 이 선거에서 그리고 온라인 공보물 우리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온라인 공보물로 좀 전환하라. 또 재활용지 써라 가급적이면 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시대전환당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쓰레기 줄이는 선거에 대해서. 그래서 당내에서 이제 공모전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위에서 조정훈 의원이나 강득구 의원이 노력했던 것처럼 법을 만드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확실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법으로도 좀 더 빨리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시대전환 같은 경우는 이 법이 발의가 된 게 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법으로 발의를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받아서 법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데에는 이제 시민들의 관심과
의견 표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전에 얘기하셨을 때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뭐 녹색정당이나 친환경 관련된 그런 정책들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어떤가요? 그쪽은 이번에 쓰레기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 다만 공약이 상당히 강하죠. 진보적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공부물 관련해서 물론 이제 편리하고 또 환경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좋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종이 공부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디지털 취약계층이라는 그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종이 공부물들이 더 효율적이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마 그 과도기인 것 같고 특히 대선 국면에서 이게 이번에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민주당 그렇죠. 내부에서도. 그래서 당장은 어쨌든 뭐 그거에서 찬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방점을 찍었다는 점, 아까 시대전환 당하고 그렇죠. 그게 역사에 남는 거라 봐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익숙해지면 어쨌든 뭐 그 저항을 뚫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또 기억에 남는 거고 뭐 또 다른 당은 그때 가가지고 숟가락 얹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재훈님 말씀 주셨듯이 아직 뭐 기성세대분들 그런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뭐 그런 분들을 어떻게 그 자연스럽게 이걸 전달할 수 있을지를 문제 해결해가면서 가다 보면 그 또한 민주당이 주도해서 가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이고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과도기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당에서는 뿌리는데 우리만 안 뿌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고 절박함이 덜한 것 같고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취약계층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길 갈 때 직관적으로 딱 눈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공보물이야 어떻게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거 하나씩만 정말 필수적인 것만 한 번에 할 때 다 같이 하자라고 예를 들어서 합의를 하고 그거 외에 하지 말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겠지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고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 도지사하고 시정하고 이렇게 할 때 현수막들을 재활용을 해서 그게 쓰레기 봉지로 대신해서 쓰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대안적인 차원으로 완전히 해결하진 못하지만 좀 그나마 좀 재활용하고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번 쓰기 위해서 만들고 그리고 바로 버려지는 거니까 너무 골칫덩이 아깝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플라스틱 성분인데 너무 아깝죠. 그런데 또 이 현수막으로 만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또 되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의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사실 재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를 좀 고려해서 이제 종이에서 좀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넘어가는 노력을 실질적으로 많이 해야 한다. 대신에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선 관련돼서도 사회 이슈가 또 한 가지 있어가지고 요거까지 마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투표를 할 때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으로 투표가 가능해요. 네. 그런데 글을 모르거나 글을 읽기가 어려운 발달장애인들, 뭐 지적장애라든지 뇌성마비 같은 뇌병변 장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글자를 한 글자 읽는 것도 쉽지 않고 도장을 찍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전엔 이분들도 보조인의 도움이 가능했었는데 2020년부터는 발달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이 금지됐어요. 대리 투표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에서. 그러면 이번 대선은 참 이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분들은 일단 근데 투표장까지 가기 전에도 공약집을 읽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네. 단어가 어렵고 문장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장애인 봉사활동을 한 7, 8년 정도 했어가지고 친한 이 뇌성마비인 형님들이 좀 많이 계신데 이 형들은 거의 듣는 것으로 정보를 취득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의 소견이 다 있어요. 의견이 있고 그런데 이걸 투표장 가가지고 의견을 반영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레 포기하고 투표를 안 하시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 기본권인데. 기본권인데 그런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약집부터 어렵다. 그리고 공약집에서 투표까지가 너무 어려워서 이 인권위로부터 이게 차별이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 성관위가 어떤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해 말쯤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 발의를 했어요. 투표 용지에 이 정당 로고하고 후보자 사진을 포함할 수 있게 하자.
라고 개정안을 이제 냈는데 사실 계속 법안 소위도 통과를 이제 못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미지 선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유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 외에도 한 50여 개국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투표용지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공약집 같은 경우도 스웨덴이나 영국 같은 곳은 그림 하나에 한 줄짜리 아주 짧고 읽기 쉽게 만들어진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요약 그 공약집이 만들어져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취약계층을 바라보는 이런 좀 인권의 구멍이 없는 선거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그 항상 참 자주 쓰는 단어죠. 국격. 좀 선진국에 맞는 형태가 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야, 되게 생각해볼 게 많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어디서 주로 반대할지 이런 게 또 상상이 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선 끝나고라도 우리가 계속 이런 문제를 공유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그 정치권에서도 좀 그런 사각지대의 목소리는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면 주로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선 민감하기도 하고 그걸 반대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같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는 싶어도 또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사례라든지 이런 거는 뭔가 반대를 하든 말든 솔직히 뭐 타격도 크게 안 받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 묻히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 계속 누군가의 시민권이 계속 그냥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수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계속 소수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도 너무 안타까운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해결책을 낼 수가 없어서 좀 한편으로는 또 답답한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투표권이 꼭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뭐 이렇게 점자로 된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거라던가 네.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음료수 살 때 우리는 음료수 맛을 다 고르잖아요. 어떤 음료수를 사는지. 근데 그렇죠. 그 그냥 음료라고만 적혀 점자로 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내가 어떤 음료를 사는지도 모르고 헐. 그걸 캔을 그냥 음료라고 적힌 캔을 집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됐는데 근데 이게 왜 계속 바뀌질 않는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뻔한 거죠. 정말 소수의 분들이 고통받고 엄청난 큰 고통을 받고 계시지만 이거를 누가 총대 메고 정치권에 들어가서 바꿔내기가 너무 힘든 문제들이다. 그래서 좀 젊은 청년층이나 좀 그래도 좀 점점 시대가 바뀌어가고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좀 늘어날수록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대선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도 주위에 막 그냥 투표장 가야 된다, 누구 찍어야 된다, 막 이런 말만 하기 바빴지. 사실 이런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던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끄럽네요. 예.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성 왜냐면 많이 눈에 하셔야 될 보이지 것 않기 같아요.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다음 주까지 반성문좀 한 장 써오셔도 될 것 같고.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소리가 작아요. 개별적으로 외치면. 근데 요즘에 아마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실 것 같은데 요즘 오전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시위를 장애인 그 차별철폐연대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장애인들 왜 저래? 불편한데 왜 저래? 딴 데 가서 하지 왜 아침에 시민들의 그 가는 길을 막아? 짜증 많이 나실 텐데 짜증이 나는 건 오케이 너무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짜증 나서는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그 장애인들, 그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같이 외쳐서 이것이 법적 근거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안 그러면 계속 우리는 불편할 거고 계속 인권의 사각지대는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좋겠어요. 퍼즐이 되게 이 헛바퀴 도는 느낌이에요. 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이 분명 있는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노력은 하지만 계속 그 제자리에 맴도는 느낌이고 뭔가 그게 법안 상정되고 뭐 그 과정에서 토론도 하고 그 과정을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의 민생이냐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항상 후순위에 배치되는 것 그쵸.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그리고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의 언어로 생색이 안 나잖아요. 내가 이걸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뭐 지역의 예산 몇백억 뭐 이렇게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니라 나 이거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는 걸 해놓고 너 왜 생색내? 하면 이 사람은 결국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취급하는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아까 뭐 재훈님처럼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무 이 중요한 이슈들
자주 언급되는 이슈들에만 빠져 있었던 건 아닌가? 뭐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앞장서서 목소리도 내야겠지만 그때 함께 연대하는 뭐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세대 통합론이라든지 그런 가치 그런 거에 되게 공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정말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구나.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가 단순히 SNS에서 어그로 끌고 이래서가 아니라 분명히 아까 그 장애인분들이 시위하고 하다 보면 험한 말이 오갈 때도 있을 거고 그쵸. 그 일부분이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한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냉정하게 그 장애인분들이 다 무조건 피해자다라고 하기에는 또 그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딱 캐치해가지고 음. 모든 분들이 그 모든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처럼 그렇지. 그렇게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정치 그건 잘못됐다. 그렇죠. 정치가 아무리 그 서로 진영이 나뉘어서 현실적으로 그냥 총칼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거 저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서로 손잡고 다 같이 막 하하호 하면서 비평하고 그런 걸 바라지만 현실 정치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없죠. 왜냐면 그 대리인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역할이니까 그래서 그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이준석 대표 같은 그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 코로나 확진되고 기저질환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손오공 사진 올리고 이번에도 그 고인 모독성 발언하고 그렇죠. 이런 정치는 더 이상 보지 말자. 거기에 있어서 저는 뭐 보수진 뭐 좌파우파 할 거 없이 다 지금 심정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세대, 시대를 떠나서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너무나 폐륜적이고 악한 사람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건 뭐 시대에 뒤처졌을 때도 심지어 몇십 년 전에도 몇백 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은 지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저도 그래서 뭐 이따 얘기가 더 나올진 모르겠지만 주위에 윤석열 후보보다 이준석 대표가 더 싫다고 하는 2030 여성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나 윤석열 솔직히 인정. 잘 모르겠고 인정. 그냥 그 사람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별 관심 없다. 그냥 다 정치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계속 그 스피커로 컸잖아요. 그쵸. 갈라치기 하고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다 해서 만약에 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그날부터 SNS에 어떤 얘기를 하겠냐. 그게 그리고 또 포털에 어떻게 걸리겠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정치가 있는 이유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고 특히 가장 큰 이벤트인 대선을 두고 이런 사회 이슈들이 더 부각되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좀 더 진보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오늘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그 키워드는 약간 여론 조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 시청자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또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남성연대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자는 한 46만 명 정도 있어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맞네요. 네, 46만 명. 그리고 원래 이제 최근에 노골적인 그런 정치 행보를 보이면서 윤석열을 공개 지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황희두를 좌표 찍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기도 했어요. 영상으로 뭐 황희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제보를 받는다, 뭐 공익적 검증이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황희두는 지금 이준석, 또 원희룡 그리고 진중권 이렇게 마크하기 바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요즘 그래서 이 신남성연대를 또 가져와가지고 밀착 마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응을 좀 하고 있는데 같이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2월 3일에 첫 그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때 신남성연대에서 그 포착된 그런 상황인데 사진을 좀 준비했거든요. 이 팟캐스트로 또 듣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쉴드, 그래서 이 신남성연대의 배인규 사장이 홀수팀, 짝수팀으로 나눠서 출동한다. 그리고 배댓부터 비추천으로 내려버리고 시작한다 하면서 저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나름대로 전략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밑에 보면 어떤 기사냐. 안철수 청약 만점 몇 점인가. 윤석열 40점이라고 대답했잖아요. 이 기사에 정말 40점 우리가 이 여론을 점령을 해야 된다. 왜냐면 어떤 댓글이 달릴지 뻔하잖아요. 솔직히 이거 누가 봐도.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다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야, 그리고 나름대로 전략이 있구나. 저런 정도는 있어야지. 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하는 일이 그래서 음. 이 기사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 아까 똑같은 그거죠. 그 네. URL 주소랑 그러네요. 네, 제목. 같은 기사네요. 네, 여기 댓글을 한번 가서 봤더니 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다. 몇 명이 갔을까 저기에. 자, 보시면은 베스트 댓글부터 뭐 전과 사범이니 뭐 페미니 해가지고 와. 네, 보시면은 예, 좋아요 숫자 보면 가장 많이 눌린 게 지금 한 5,600까지도 네, 눌렸어요. 5,600. 예, 좋아요가. 예, 예. 그러면서 전부 다 윤석열을 찍어야 하는 이유부터 해서 도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기사에.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렇게 저렇게 끝나고 나서 네. 갑자기 또 이런 댓글을 남겨. 오늘 토론 후 어마어마한 여론전을 전부 우리가 뭐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면서 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면서 아니 그 전 사진 잠깐만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확인했으면 밑에 좋아요를 눌러달라. 보면 좋아요가 거의 5천에 가까운 그 좋아요가 눌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오. 인원이 이걸 보고 움직였다는 요런 많이 보네요. 예, 그런 것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었고 어제 또 TV 토론이 하나 또 있었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3차 TV 토론이었는데 또 이런 움직임이 사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잠시 후 대선 토론 생중계가 있습니다. 남성연대 채널에서 생중계 후 전 여론을 점령한다. 그러면서 네, 저희 사진 나오고 있는데 지지율도 역전됐으니까 우리 실질적인 활동을 해서 뭐 여가부 폐지를 이루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게 어제 밤 11시까지인가 해갖고 계속 이 기사들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실책한 또 이 기사들마다 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뭐 좋아요 눌러라 이런 게 아니라 미리 계획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이 신남성연대의 배인규 사장 지시하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 이거 정상적인 뭐 온라인 활동 아니냐. 근데 참고로 정상적이라고 전혀 보여지진 않고 민주당에서 이미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 황희도 씨한테도 최근에 그 고소당했었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고소를 당한 거고 민주당에는 고발을 고발, 당한 고발. 거죠.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유튜브 댓글부터 뭐 네이버 댓글 계속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의문점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댓글 보는데 윤석열 누가 봐도 토론 이거 개떡같이 했는데 댓글들이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맞아요. 조금씩 풀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 최근에 김은혜 의원의 망언이 있었어요. 네. 네. 역대급이었죠. 자영업자분들 피눈물 흘리면서 지금 문 닫고 있는데 추경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요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네요. 216억 자산가죠. 200 국민의힘. 그 사람은 이해 그렇죠. 못할 국민의힘. 만하죠. 그렇구나. 자, 근데 또 김은혜 의원의 이런 발언 이후에 자영업자들 표가 다 이제 또 이재명 후보 쪽 갈 것 같으니까 신남성연대가 또 움직여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방송 키고 우리가 김은혜 의원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김은혜 의원 유튜브 좌표를 찍고 가서 막 응원 댓글을 달아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서 보니까 3분 정도 만에 300개가 넘는 그런 댓글이 또 달렸어요. 그 300명은 다 개인 재산이 200억씩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왜 지켜? 그때 역대급 멘트 날리지 않았었나요? 그 응, 배인규 CEO가 그때 김은혜를 내가 개인적으로 지키자 이런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김은혜를 지키고 하는 거는 자영업자 표 다 날아간다고 지금 이거 막아야 여가부 폐지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승전 여가부 폐지로 가면서 그냥 모든 게 다 글로 가더라고요. 다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사람과 그 법적 대응 중이기 때문에 말은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고 저는 근데 끝까지 못 본 척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날카로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이따 좀 이따 네. 이제 좀 말씀을 더 드릴 텐데 네. 아무튼 사실 그런 상황이 있고 이게 여론 조작이 뭐 그러니까 본인들이 좌표를 찍는 게 뭐 문제가 전혀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5,000명이 넘는 아까 보셨지만 5,000명이 넘게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사실 대선 토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정책이나 또 공약, 비전 등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 후보를 투표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냥 무지성으로 윤석열 찍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또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 여론 조작이라고 저는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한번 살짝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딱 생각나는 장면이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의 화살촉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아, 정말 아, 연상이 아, 많이 되고요. 그리고 전에 한번 이런 관련된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여론을 관련해서 이렇게 댓글이 있고 좋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여론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 툴을 돌려서 뭐 드루킹 사건 때도 있었지만 매크로? 네, 매크로를 돌려서 이게 뭐 자동적으로 이 댓글이 생성되게 하는 네. 방법도 있고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특정 좌표를 찍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는데 이게 근데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때 이런 거 분명히 하지 말자고 이준석이 그때 얘기했던 게 크라켄 이걸로 다 잡겠다. 민주당이 뭐 잘못하는 거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갖다부터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자고 있잖아요. 그 얘기 많이 나오던데요. 최근에 겨울이라 자고 있다고. 또 그래요. 뭐 포착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최근에 어떤 기사에선 김건희 씨가 여론 조작 지시했나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코바나 콘텐츠에서. 그래서 크라켄은 역시 그것도 피해갔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신남녀는 이거를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신천지가 어쨌든 뭐 경선 과정에서도 끼어들어서 윤석열을 후보로 만든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확신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게 근데 여기랑 연결이 되냐 안 되냐는 뭐 아직 좀 봐야겠지만 네. 예, 왜냐면 그게 그대로 우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좀 조심하는 건 좋지만 어쨌든 그 의심을 하는 건 필요하죠. 그리고 그쪽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 황희두가 링크 공유하는 건 뭐 착한 좌표 찍기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던데 링크를 그냥 공유해서 보실 분들은 가서 보셔라 이런 차원에서 공유하는 거랑 직접 그 방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실시간으로 하고 막 야 댓글 달아 점령하겠다며. 네, 새로 고침하면서 야 왜 댓글 이거밖에 안 올라왔어 빨리 달아 막 덮어 그래야 여가부 폐지가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어떻게 똑같은 선상에 저도 놓는 건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미리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지시하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명칭도 있어요. 흑풍해. 화살촉 맞다니까. 웃으면 안 돼요. 화내요 또. 흑풍해라는 그 곳을 만들어서 무협 소설 거기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뭐냐? 쉴드들. 쉴드들 쉴드들. 그렇게 해갖고 움직이는데 사실 그러니까 기사나 딱 공유해서 볼 사람들은 봐라 이런 내용이다 하는 거하고 이렇게 미리 아니 심지어 대선 토론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가서 점령해야 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토론의 내용을 보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물 흐리니까는 괜찮은 댓글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그렇죠. 누가 일어나 있는데 여기 있었구만.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제 개인 채널에서도 윤석열 후보 토론 왜 저렇게 했는데 왜 자꾸 댓글은 저래요? 막 이런 분들이 가끔 댓글 남겨주시던데 오늘 좀 그런 궁금증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고 사실 신남성연대라는 그 배인규 씨가 과거를 보면 굉장히 뭐 화려합니다. 어때요? 근데 이거를 사실 뭐 이 방송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왕자라는 유튜브로 활동을 했었어요. 왕자? 예, 그게 이제 뭐 네이버에 또 나무위키나 이런 데 보시면 또 나와 있는데 또 그거를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극우 성향을 띠는 그 왕자 시절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페미 방면한다 뭐 남성 인권을 대변한다 해갖고 신남성연대로 지금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컨셉으로 구독자를 모은 건데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현재는 단순 그냥 뭐 기승전 여가부 폐지라는 걸로만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그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수정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여가부를 폐지는 하되 더 강한 여성 보호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가부를 업그레이드하겠다. 더. 네. 이런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말이 없어.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이건 또 말이 없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지. 그냥 윤석열, 여가부 폐지 윤석열. 그리고 하나 더.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무속 논란에 휩싸였었잖아요. 최근에 이 신남년이 영상으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국힘한테 이 무속인 프레임을 씌우냐? 무속하면 이거 너네 민주당 아니야. 뭐 이분법상가 뭐 해갖고 뭐 하면서 너네 민주당이다. 왜 국힘한테 프레임 씌우냐? 마치 대변인인 것처럼 본인이 국민의힘 대변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유세 현장에서 그 통북어랑 북 등장한 거 아시죠? 네. 통북어 들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또 그거 침묵해. 그거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은혜 의원 여기 가서도 김은혜 의원이 뭐 페미 반대 목소리를 내준다 이러면서 응원을 하고 쉴드 치고 응원하고 있던데 사실 김은혜가 이준석의 그 안티페미적 언행을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또 물어보니까 이것도 침묵.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질문에 대답 못하는 게 후보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라는 게 말만 여가부 폐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지성 윤석열 지지라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윤석열을 지지하는 배인규지 이게 신남성연대지 무슨 페미박멸에 이게 남성인권 대변이냐. 그래서 사실 뭐 국민의힘 뭐 수석 대변인 정도라고 봐도 사실 뭐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실제로 많은 구독자들이 이런 노골적인 정치 행보에 이탈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서 또 이탈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보자 이런 활동을 같이 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면 너무 띄워주는 아, 거고. 그치. 너무 띄워주는 거. 예, 너무 띄워주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능력도 없죠. 사실 근데 뭐 조직 이름부터 되게 비전이 없다. 하려면 네. 자기 다 새로운 이름을 하면 좋은데 원래 있던 이름에 신 붙여가지고 아류처럼 활동하는 거 너무 비전 없네. 아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음. 법적 대응 중이라 제가 경찰서 가서 얘기하는 걸로 해야 돼서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네. 그 정체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그 주제로 계속 가져와서 실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단순히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태까지 이 온라인에서 활동했던 여러 가지 얽힌 게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추적하다 보면 몇 달간 매주 갖고 와도 끝나지 않을 맞아요. 정도로 많은 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알릴 때가 됐다. 네. 시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의성님 말씀처럼 기존의 남성연대의 성재기 대표랑은 너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남성 구독자들이 이탈을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막 실제로 굉장히 많고 1000명씩 계속 구독자가 빠지기도 했고 특히 주식회사 그렇죠. 사업이잖아요. 주식회사면 영리 사업을 하는 그러면서 여태까지 시민운동을 하는 것처럼 해왔는데 왜 주식회사로 돼 있지? 왜 영리 사업을 한 거지? 본인 입으로는 얘기했었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남성연대가 비영리 단체인 줄 알고 있어요. 아직도. 그쵸. 이름은 그렇게 보이니까. 네, 근데 최근에 그 보도된 것도 그렇고 딱 보면은 주식회사 신남성연대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같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신남성연대 그 배인규 사장한테.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해명이 없어요. 이분이 실소유주는 맞아요? 또 뒤에 또 누가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또 파면 팔수록 되게 이것저것 많이 나오긴 할 것 같다. 네, 그렇죠. 그쵸. 그것도 계속- 계속 얘기를 해주실 네, 텐데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과거 그 세월호 그 참사 때 막 광화문에서 막 그 유족 조롱하는 막 그런 뭐 떡춤 퍼포먼스부터 해가지고 뭐 광주 관련해서는 뭐 토종 홍어다 막 이런 발언, 그러니까 일배성 그 극우 일배성 발언이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뭐 그 5.18 와이프가요? 네, 같이. 아, 그러니까 그 춤춘 거는 같이. 아, 같이? 예. 그 활동을 그리고 이 뭐 어디 집회 현장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둘이 나와서.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앞으로 풀어갈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거를 그냥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처럼 하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뭐 저 얘기 그쵸. 왜 지금 궁금하지도 않은데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 그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특히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특히 1020 남성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정리해서 풀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매우 그래서- 심각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매주 갖고 와도 사실 시간이 모자랄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차차 제가 방송에서 조금씩 계속 관련해서 자세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음. 네, 이 음. 작품이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라는 작품인데요. 화가가 젠틸레스키라는 여성 화가예요. 최초로 이제 직업 여성 화가로 인정을 받은 이탈리아에서 그런 화가이고 이 사람이 이 작품이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1612년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1623년인데 이건 23년 버전이지만 처음에 이 사람이 작품을 하게 된 161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성 화가가 당시에 자기의 미술 선생님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겪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성 관련된 범죄들을 입증을 해서 법정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고문 기구를 끼고 자신이 어떤 범죄를 당했는지를 증언을 해야 했어요. 네. 어머.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겪어내고 법정에 세웠지만 결국에는 뭐 2년형을 받았던 것이 나중에는 뭐 사면이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또 생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작품이 이 시기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작품으로 풀어낸 이 시기가 161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7세기면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기랑 지금이랑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한 몇백 년, 몇천 년보다도 최근에 있는 몇 년 동안의 뭐 여성 인권이라든지 사회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너무나 몇백 년 전 혹은 시대를 막론하고 나서라도 되게 잘못된 정치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아까 그 전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뭐 사실은 뭐 몇백 년, 몇천 년 전에라도 이런 식으로 싸가지 없이 행동하고 패륜적으로 행동하면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인규 같은 경우에 뭐 여성부를 폐지하자 이걸 명분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윤석열도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 뭐 이수정 또 그전에 신지혜 뭐 이런 사람들을 영입한 거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지금 본인이 하는 얘기들과 해온 행보들이 너무나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지금 그 윤석열의 그 메시지를 관리하던 여성부 폐지라는 이 메시지를 냈던 그 사람이 권성동의 비서, 이 사람이 불법 촬영을 한 게 또 들통이 났잖아요. 근데 또 그거보다 더 최근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법률 자문단에 있는 변호사가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성폭행을 했잖아요. 어머. 근데 이게 법률 자문단에 있는 변호사의 행위였어요. 아이고야. 그런데다가 또 얼마 전에는 이거는 사실 기사에도 나오지 않았던 내용인데 뭐냐면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 특정 커뮤니티에서 N번방을 나도 본다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자기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거 공개적인 페이스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권성동은 사실은 말할 것도 없죠. 새날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뭐 옛날에 뭐 새누리당의 그런 아성에 버금가는 행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 몇 세기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얘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네. 원희룡 본부장이 오늘 기준으로 페이스북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타크래프트 비유 글을 올렸어요. 좀 화나더라고요. 네, 뭐 근데 되도 않는 걸. 진짜 번데기 앞에서. 그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예전에 롤의 샤코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뭐 게임 쪽 얘기니까 너무 깊게 갈 필요는 없는데 전혀 이쪽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억지 텐션이라고 하죠. 억텐이라고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다 해서 억텐으로 너무 노잼 드립을 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나름의 자기는 참신하게 드립을 쳤다고는 생각하지만 너무 오그라들어서 제가 직접 댓글 남겼어요. 그쪽 당 대표를 보고 배웠죠. 미러링을 하고 댓글 남겼더니 저 환영하더라고요. 갑자기 뭐 환영합니다. 그래서 직접 와주셔서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환영합니다. 승보를. 그래서 반겨주셔서 고맙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노잼이다. 뭐 이러니까 거기에 또 댓글 달더라고요. 감사합니다인가? 뭐 아무튼 뭐 거기에 댓글 달길래 예전에 그 추천 2짜리 그 달타령님 네. 한번 언급해 주셨죠? 예. 주작글 가지고 이재명 지지자 싸잡아서 비난한 거 그때 논란되니까 조용히 글 삭제하고 도망쳐 놓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고 아직까지 답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그 마삼중식의 그 어그로 정치가 원희룡 씨까지 지금 오염이 돼가지고 전염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가 되게 형편없는 정당이 됐어요. 되게 경솔해 보이고 되게 가볍잖아요. 저게 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국민의힘의 열성 당원들도 그걸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또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대선 코앞이고 또 그 일부 이대남 가지고 또 당을 시끄럽게 만들 것 같으니까 그냥 외면하는 것 같은데 뭔가 싶습니다. 저게. 원희룡 씨는 정치인 은퇴했어요? 뭔가 근데 지난주에 정치인의 행보가 아니던데? 박영훈 위원장이 나와서 원희룡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아저씨들이 정말 재미도 없는데 뭔가 네. 쿨한 척, 재밌는 척, 유쾌한 척 하면서 메시지 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희두님 얘기해주신 것처럼 정말 공감을 많이 하고 그 이제 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밈 중에 하나가 그 리을 이응 키키 아, 이거를 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온라인상에서 뭔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적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적는 게 레알 키키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키키 이런 식으로만 적으면서 그냥 나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약간 자기 감정 표현을 하는 느낌인데 이게 밈으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원희룡의 페북에도 뭐 레알 키키들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원희룡 씨 페이스북에 달리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 기사 가져와가지고 댓글로 리을 이응 키읔을 남기면 됩니다라고 조롱을 해서 네. 막 돌아다니기 시작한 건데 진짜 몹쓸 짓이죠. 최근까지 안철수 후보한테 큰 실수를 해서 뭐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아놓고도 전혀 정신도 못 차리고 심지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저렇게 계속된 조롱을 하고 있는데 저거야말로 저는 열등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실수라고 표현하기에는 본인의 신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본인이 거기에 대한 잘못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그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윤석열이랑 똑같이 보이는 행동들인데 윤석열이 이번에 토론회에 나와서도 그런 비슷한 행동들을 보이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게 뻔한데 그걸 마치 이재명 게이트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자기가 잘못한 걸 계속 끌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얼토당토안하게 갖다 붙인다던가.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나온 그러니까. JTBC 단독 기사를 보면 그 윤석열 후보가 과거 검사 시절 그 부실 수사했던 거 그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커피 타주면서 되게 화기애애한 식으로 대화 나누고 온 게 무슨 친구랑 카페 가서 티타임 가진 것도 얘기한 아니고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대장동 이 논란을 다 이재명 후보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 뻔뻔함.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병우 생각난다. 그쵸. 아. 조사받으러 갔다가. 그죠. 근데 어제 토론에서는 대장동 관련해서는 저는 거의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이 카드 뉴스인가요? 뭐죠? 그거 한 장으로 저는 그냥 다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뭐냐 N번방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 신남성연대 배인규 씨가 과거 N번방 관련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N번방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면서 포주 조주빈과 창녀들의 해프닝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피해자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들한테 2차 가해를 또 한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이 사람.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겉으로는 지지자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메시지들이 도는 공간에 있는 얘기들을 정치인이 끌고 와서 공적인 공간에서 계속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교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나경원이 그랬는데 일베들이 쓰는 용어를 자기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해주면서 마치 자기들과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내가 당신들과 뭐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걸 공적인 장소로 끌고 오는 게 저는 문제라 생각을 하는데 원희룡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자기가 즐겁고 젊은 사람이고 그걸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 커뮤니티에서 이게 소수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자꾸 가지고 와서 내가 엄청 힙한 사람인 척. 근데 그게 굉장히 실패하고 있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요. 그것도 뭐 실패한다고 보기에는 또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갈 것 같아요. 개인적인 걱정은. 지금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고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이 저 새싹들을 막을 수 있냐 없냐에 전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이. 근데 지금 당장으로 보면 형편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는 늘 지금을 기준으로 야 지금 보고 별거 없는데 뭐 저게 그렇게 지금 대선이 중요하지. 대선 끝나면 또 지방선거 있으니까 또 거기에 집중할 거고 그 사이에 저들이 계속 이 효능감과 일체감 거기에 전 속도전까지 얹어서 이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하거든요. 소통할 때는 제가 체감했을 땐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경원 씨가 뭐 원내대표 달고 공적인 자리에 가서 거기서 뭐 광주일고란 얘기부터 해서 일베에서 나오는 그 밑바닥에 있는 그 B급 정서를 그 공식적으로 되게 양성화를 시켜버리는 순간 이들은 야, 이 얘기를 그 원내대표가 했어. 야, 우리의 논문이 일베 아니 그러니까 그 하버드에
램지어 교수 이런 데 인용이 됐어. 라는 거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그 이 얘기도 또 타고 들어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히만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그게 이제 펜코로 넘어가서 이준석 대표가 그걸로 여기까지 온 거고 그 새싹들이 지금 눈에 띄고 있잖아요. 청년 보좌역. 그 청년 보좌역이 왜 그렇게 당당하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겠습니까? 최근에 어퍼컷 그 윤석열 후보의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거기서 막 자화자찬을 하다가 PS 추모를 했어요. PS로 안철수 후보 측 그 사고 추모를 한다 해서 그거 보고 살다 PS 추모는 내가 처음 본다. 진짜 처음 본다. 이건 민주당이었어도 저 진짜 그 공개적으로 뭐라 했을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개념이 없는 거고 저런 사람은 정치권에 발 디디면 안 된다. 그래서 비판을 받으니까 쓱 그 부분만 도려내요 또. 네. 사과도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뻔뻔함과 염치 없음이 어디서 나오냐? 당대표부터가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고 또 그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뭐 우리 고3 니네 고3 해가지고 민주당 고3 그 우리 남진희 위원장하고 비교하면서 갈라치기 했었잖아요. 그때도 뭐가 잘못됐냐라고 뻔뻔하게 굴더니 그 고등학생도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게 효능감을 느끼기 딱 좋고 크고 싶은 사람한테는 너무 달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이냐? 당에선 그렇게 침묵하는 게 맞는 것이냐? 라는 건 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당장은 어떻게 못하더라도 뭐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뭐 손 쓸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동원해서 그렇죠. 그 새싹을 막아야 됩니다. 옛날에 10년 전부터 MB 그 여러 가지 공작 벌이고 할 때 거기에 맞섰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지금 당장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면 일배도 야 더러운 거 그냥 무관심이 답이야. 무관심이 답이란 얘기도 엄청 많이 듣는데 당장 주위에 진중권 씨 같은 사람들 보면 포털에 많이 걸리니까 되게 학자고 뭔가 전문가처럼 아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영향력 크다고 생각하고. 그쵸.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공적인 영역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관심이 답이라고 그렇게 방치를 합니까? 전 그거 진짜 무책임한 거라 생각해요. 저는 무관심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건 저도 잘못됐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코드를 어디에다 맞추느냐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소통하고 지지자들과 교감하고 계속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한 아주 극렬한 세력에게 그 코드를 맞춰서 그 사람들하고만 계속 호응을 하다 보면 자기가 극우 정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현수막이 딱 걸린 거 비교를 딱 해보면 단연 이 1번 후보의 현수막이 눈에 딱 띄거든요. 그걸 손혜원 전 의원이 여러분 디자인에도 답이 있답니다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신 거를 봤는데 근데 분명히 이걸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은 비주얼적인 걸로 지지자들과 교감을 하는 거고 그걸 예를 들어서 글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지지자들이 저희가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그냥 우리 좋은 거 만들었으니까 끝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지지자들과 우리는 이런 걸 만들었고 어떻게 당신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게 있고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소통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소통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고 어떤 잘못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N번방을 옹호하거나 아까 뭐 배인규나 이런 사람들처럼 거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2차 가해가하고 이런 데다가 메시지를 맞춘다는 거는 저는 좀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거랑 이게 가치가 가끔씩 되게 충돌할 때가 있어서 저도 되게 어렵다고 보긴 해요. 왜냐면 소수의 목소리 예를 들어서 아까 환경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진보적인 가치죠. 환경이라든지 뭐 소수자들의 목소리 대변하는 게 네. 그게 소수의 목소리 대변하는 거고 여기서도 펜코의 아주 일부의 목소리를 소수의 대변이라고 포장을 할 수 있죠. 거기서 태클이 들어가면 다름을 인정 못하는 거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포스트 트루스라는 책을 꼭 읽어봐야 된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 더 이상 그 낭만적인 얘기, 합리적인 얘기, 팩트 이걸로만은 승부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미. 특히 지금 10대들한테는 디지털 뭐 이런 빠른 속도전, 효능감, 뭐 정서적 일체감 이게 너무나 익숙해진 세대를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와야 되고 그들과 함께 설령 다른 정당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막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걸 그냥 겉으로 봤을 양비론인 때 것처럼. 양비론으로 그렇게 물타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더 어렵기도 하고 맞습니다. 타이밍 잡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 영역을 전혀 모르는 기성세대 분들을 제가 막 탓하려는 건 아니에요. 모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 커뮤니티 정서를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다만
청년 정치인들이라면 거기에 쫄면서 내부 총질한다거나 거기서 합리적인 얘기 혼자 하면서 선비처럼 굴면 안 된다. 당을 떠나서 이번 PS 추모인 같은 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근데 언론 기사 제대로 뭐 일부 나긴 했지만 그냥 그대로 넘어갔어요. 없는 일 되는 겁니다. 이러면 맞아요. 저 사람이 나중에 또 어떤 더 큰 짓을 저지를지 이준석을 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청년 정치라는 게 뭐 새로운 정치 이런 것들이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간단하게 PS로 뭐 추신 추모를 하는 게 청년 정치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조건 다 틀린 거를 다름으로 포장하는 세력들이 지금 분명히 생겨나고 있고 황희도 씨도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5.18이 뭐 북한군의 소행이다, 뭐 폭동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말이 뭐 맞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포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앞으로도 저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또 신남성연대를 준비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방점 찍어주시죠. 아,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청년 보자요. 그리고 아까 주제로 갖고 오신 그 누구죠? 그 불법 촬영 혐의. 네. 네. 그분들 다 보면 사실 뭐 국민의힘의 그 내부 청년들이 사실 굉장한 실책을 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 신남성연대 같은 경우도 그냥 방치를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굳이 신남년한테 뭐하러 관심을 주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지금 노골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데다가 선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한테 고발당한 이후에 또 황희도한테 달라붙어서 정치적으로 몸집을 좀 키워보려는 건지 계속 어그로를 끌고 있던데 여기에 이제 책임 맞추기인 동시에 그들의 민낯을 파악하고 또 이탈한 그 1020 남성들을 또 저희 민주진영으로 데려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 다음 주 청국장도 토요일 저녁 8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입니까?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